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놀이공 동산에 숨겨진 윤석열의 전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엊그제 제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왜 길을 쓰고 용산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그건 예컨대 무속에 의한 영향력, 이걸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를 개방해가지고 거기 하루에 수십만 명이 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대박을 쳐서 지지율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어떤 전술적 꼼수가 아니냐,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시청자들이, 야, 그거 정말 기발한 이야기다, 한번 좀 꼼꼼히 한번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인수팀에서 어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청와대 이전 TF에서 청와대 개방 관람 신청을 받았더니 하루 만에 97만 44명이 신청을 했다. 97만 명 하루에. 아, 이거구나. 내가 예상하고 분석한 게 적중했구나. 하루에 신청자가 하루 만에 97만 명이 신청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청와대를 확 개방하면 관람객들이 틀림없이 몰려들겠죠.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뭘 노리겠다는 거예요? 난 정말 분이 안 풀려요. 네? 정유라까지 윤석열 정권을 만들려고 찍은 거 아니에요? 정유라까지. 근데 고작 청와대 없애라고 밀어줬다? 하루에 39만 명까지 관람객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에버랜드, 요긴 에버랜드를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이거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 시켰다? 정유라가 윤석열 찍은 게 그 의미가 뭐예요?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나라를 지켜달라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무속짓, 너무너무 꺼림칙한 거야. 그런데 그래가지고 청와대 다 개봉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권력의 심장부, 이른바 국군 통수권자가 국가 안보 자산을 가동하고 운용했던 데가 바로 청와대인데, 그걸 왜 놀이동산으로 만드느냐. 젊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청와대 들어가서 그 땅을 받게 해야만 윤석열의 운명이 대박을 친다. 용산으로 가라. 이미 역술가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이건 합리적 의심이에요. 에? 아니 청와대에 하루에 40만 명이든 50만 명이든 들어와가지고 그거 이제 언론에서 막 이제 대서특필 할 거예요.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를 높여준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와대를 찾아가는 이 관람객과 지금 대구 달성에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정, 한번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네? 어제도 파파존 TV에서 중계하는 걸 제가 봤는데, 생중계하는 걸. 지금 다 나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걱정. 근데 청와대를 관광지로 만들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대체. 5월 10일 그 취임식을 마치고서 네? 외빈들 외교 사절 만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라호텔에서 했다는 거예요. 5월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만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하느냐? 그 청와대 앞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문자를 쓰면 이성을 상실한 거고,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 이건 미친 거야.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반전이 되라. 어림없는 소리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작 그런 에버랜드 쇼로 반전이 안 됩니다. 네? 자, 검수완박 국민투표 하자고 그랬어요. 국민투표. 국민투표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이재명을 지지하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대선이 될 텐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일이면 이제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하고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고 봅니까? 0.73% 차이로 이겼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와 호남 국민들이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입장을 바꿔보세요. 이재명이 욕하다가 이재명이한테 그야말로 100% 몰표를 안 줬더니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텔레비만 틀리면 윤석열 나오니까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 양반들 지금 피눈물 흘리는데, 검수완박을 국민투표 걸어? 아니 이게 국민투표에 걸을 수 있는 문제냐고. 이게 어떻게 이게 외교 통일 안보 등 국가 안위에 관계된 문제야. 이건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권에 아부해서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이른바 수박 보수들, 그 아첨, 그 꾀잖아, 그 꾀. 응? 국민투표 자체가 지금, 국민투표법 자체가 지금 사장돼 있는 거예요. 국민투표법 자체가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외 국민들, 해외 동포들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은 위헌이다. 그거 다 나왔잖아. 선관위가 유권에서 그랬어요. 우리 장제원이가 뭐라고 하냐면 월권 아닙니까? 아니 뭐가 월권이야. 그럼 입 다물고 있어야 돼? 뭐가 월권이냐고. 청와대 해체, 대통령 집무실 이전, 3월 20일 날, 지난 3월 20일 날 윤석열 당선이 발표하자마자 여론조사를 했더니 6대4로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 나올까요? 8대2나 7대3이나 9대1로 반대가 압도적일 거야. 6월 1일 지방선거 동시 투표하자? 이길 수 있다? 어림없는 소리야. 완전히 진영 대결로 확전이 돼, 확전이. 이거 거둬들여야 돼. 내가 정말 진정한 충고하는데 이거 거둬들이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 무너집니다. 자, 6월 1일 날 좋아. 민주당에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국민투표법 개정하자. 그래서 국민투표 하면 이길 수 있냐 이거야. 이길 수 있냐 이거야 이건. 응? 김종호님, 외교 통일 국가 안위 이상의 심각한 문제다. 이야, 이렇게 생각, 이게 완전히 전형적인 수박보수야. 죄송합니다만.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지. 그러나 양심을 갖고 얘기해야 돼. 대한민국 검찰이 공직자 문재인, 이재명 봐준다고 해서, 물론 봐줘도 안 되지만 그게 국가 아니야? 어? 만약에 국민투표 해가지고 현직 대통령이야. 6월 1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국민투표 해가지고 만약에 지게 되면, 네?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검수완박만 갖고 떠드는 게 아니야. 좌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총공격을 할 거라고. 촛불 집회하면서.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부결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수박보수가 그토록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네? 졌는데 아무 일 없다. 그냥 넘어간다. 노태우 대통령이 1987년 이른바 중간평가를 내걸었어요. 근데 2년이 집권해가 2년쯤 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노태우 대통령의 지지도가 엄청났어. 이른바 1로 3김, 현직 대통령하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하고 여론조사를 해도 항상 노태우 대통령이 1등했어. 근데 중간평가 안 했어.
김대중 대통령하고 손잡고서 중간평가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만약에 질 수도 있다. 지게 되면은 권좌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그 공포심 때문에 그 국민 투표를 안 한 거야. DJ가 뭐라 했어? 정치 예술의 극치라. 정치 예술의 극치다. 근데 뭐 이준석이가 뭐 당에서 국민 투표를 뒷받침하겠다? 놀고 있네. 그나마 할 수 없이 만들어진 정권마저 말아먹는 거야. 네, 말아먹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네. 손가락 자른 이광재.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광재가 강원도 원주에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난 선거에서요. 이번에 강원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가상대결에서 김진태가 이광재보다 앞서는 걸로 나오네. 48.8대 이광재가 41이 나와요. 네? 41이. 원래는 이광재가 김진태보다 훨씬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이광재가 이길 거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김진태 의원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거든. 박 대통령을 조선일보가 공격하니까 조선일보 그 송모 주관의 비리를 터뜨린 게 김진태였거든. 조선일보가 보복한 거지. 이광재가 출마하는데 김진태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바람을 잡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유력관들이 김진태를 경선에서 컷오프 시킨 거예요. 네? 하라는 대로 한 거지. 조선일보의 산하기관이 국민의힘이니까. 근데 김진태가 단식으로 맞서고 그래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동정심이 높아지니까 김진태가 이광재보다 무려 7.8%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역시 정치인은 탄압을 받아야 성장한다. 이게 입증된 거예요. 정치인은 탄압을 먹고 사는 직업이다. 지지율 뒤집혔어. 자,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이 지지율이 또 뒤집힐 수 있다. 얼마든지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이 이걸 믿고서 이거 뭐 내가 이광재 이기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판단 미스고 착각이라는 이야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광재가 강원도에서 인기가 대단합니다. 참 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강원도가 소위 말하는 레드 컴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접경지대라고 해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좌파를 찍어 주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게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바로 노무현의 오른팔에 이광재, 왼팔이 안희정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광재가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인물이라고 하는 강원도 사람들의 그 기대감 때문에
이광재가 평창에 나왔는데 그냥 당선됐어. 당선되자마자 강원도지사에 출마했는데 당선됐어. 그런데 박연차 사건에 걸려가지고 9개월 만에 강원도지사에서 물러났어요. (9개월) 만에 강원도지사에서.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 집권이 이어지면서 사면을 받지 못했거든. 그걸 사면을 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 나왔는데, 원주에 나왔는데 원주에서 당선이 된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을 했어요. 이광재를. 그 전략 공천한 것밖에 안 했는데 지금 7.8% 차이가 난 거야. 그건 김지태의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 본인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간에 노이즈 마케팅 때문에 지지율이 잠깐 오른 거다. 나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이광재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로 음흉한 사람이냐면 22살 때 이 오른쪽 엄지, 검지 요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요 손가락. 그래가지고 군대를 안 갔어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광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구로공단에서 운동권 학생운동할 때 위장 취업을 했는데 그 프레스에 잘려가지고 오른쪽 요 손가락이 잘렸다는 거예요. 그 동아일보 기자가 이광재하고 그 구로공단을 갔어요. 자, 어느 공장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2시간을 돌아다니더니 이광재 하는 얘기가 모처럼 와가지고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공장에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겠다고. 완전 새빨간 거짓말. 나중에 뭐라 했느냐. 내가 만약에 군대를 가면 보안사한테 붙잡혀가지고 보안사에 가서 동지들의 정보를 내가 보안사한테 이실직고하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군대를 가지 않은 거다. 이런 자인 거야, 이런 자. 네? 자, 이런 자가 노무현의 오른팔이었고 국회의원이었고 도지사를 했어. 근데 그때 박연차 게이트에 걸려가지고 도지사에 잘린 거예요. 7개월 만에 도지사가 하차를 했어요. 내가 한번 지켜볼 거예요. 과연 이광재가 강원도 도지사에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사람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와가지고 지금 또 강원도 도지사에 이 도전을 했어요. 이야, 네? 내가 김진태가 이뻐서가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22살 먹었다고 그러면 사실 그거 애입니다. 22살에 군대를 안 가려고 손가락을 잘려. 아주 영악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거야. 그렇게. 근데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정치권을 풍미하는 거야. 사라지지 않고.
마키아벨리의 유명한 어록이죠. 정치는 마땅히 착한 사람이 해야만 하는 직업이다. 네? 저 유명한 정치 사회학자 웨버가 그렇게 말했죠. 정치인은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스님이나 신부나 또는 목사님보다도 그런 종교인보다도 더 높은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직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른바 직업으로서의 정치. 근데 이걸 보면은 정치인은 완전히 사기꾼이 해야 하는 직업이야. 네? 마키아벨리의 이야기가 만든 거예요. 정치는 착한 사람이 해야 하는 직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악인이 하는 직업이다. 악인이 하는 직업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참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막간을 이용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소위 말하는 윤창중 관람상 TV 운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달라는 말씀을 또 한 줄 걸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예요. 문재인도 만나는 바이든의 속셈. 정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어요. 자, 윤석열 정권이 나왔어요. 출범해가지고 강조한 게 뭐냐면 한미동맹이에요. 그래가지고 박진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 4대 강국 중에 유일하게 미국한테만 이른바 한미 정책협의회라는 그 소위 말하는 특사단. 그 특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보내기까지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칼세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건 외교 전술 전략상 현책이 아니다 그랬죠. 우리 주변에는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출범하자마자 미국이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알아서 미국에 대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강국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지금 적중한 거예요. 이게 뭐냐?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죠. 대통령 된 지 10하루가 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다음 날 전직 대통령 문재인을 만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외교 관례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일이 없어. 그건 최소한의 그야말로 외교적 예의야. 예의, 프로토콜. 이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21일 날 현직 대통령을 만나는데 무슨 할 말이 더 많아가지고 문재인을 만나냐 이거야. 근데 바이든이 문재인하고 임기가 겹쳐서 무슨 4년 5년을 함께 했다. 응? 그러면 정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전직이지만 그래도 인사라도 하겠다는 식으로 인사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이건 막 100번 양보해서라도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본적으로. 근데 청와대에서 어제 뭐라고 발표했느냐. 청와대에서 미국 측 요청으로 5월 22일 윤석열 만날 다음 날 문재인을 만난 거다.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다. 이거 발뺌하는 거지. 발뺌하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바이든이 윤석열 대통령을 엿먹이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엿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해야만 하는 명확한 증거를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려고 해요. 한미동맹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무턱대고 그냥 완전히 발가벗고 미국한테 다 주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졸로 보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교에서도 잡아놓은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안 주는 거예요. 절대 그렇습니다. 아니 한국이 윤석열 정권이 잘한다고 하는데 뭐하러 신경 써?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 물어보니까 홍준표가 미국에 전화해보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미국에 전화해보겠다고.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해보겠다고.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미국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절차를 갖추고 미국과 밀고 당기는 외교를 하는 문제하고는 달라요. 네?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다 이게. 자, 일본에 대해서도 문재인이가 망친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게 틀림없지만 일본이 가만히 있는데 왜 한국에서 왜 윤석열 정권에서 나서가지고 일본의 가려운 점을 다 긁어주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라고 하는 그 체급을 갖춰가지고 일본에 보냈잖아요. 친서를 전했어요. 정진석이가 공항에 와서 하는 얘기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다 그랬어요. 숙명.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의 가려운 데를 우리가 알아서 긁어주는 거야. 이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거야. 이건 완전히 외교 아마추어들이 하는 짓이야. 자, 바이든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건 명백하게 윤석열과 문재인 사이에서 더블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자, 이런 일이 왜 오느냐. 바이든이 골수 좌파예요. 네? 그걸 알아야 돼.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정권 때에 사형 선고를 받고 1982년 절대 앞으로 정치 안 하겠다고 각서 쓰고서 싹싹 빌고서 미국으로 망명을 갔잖아요. 그 미국으로 망명을 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을 돌봐준 미국의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그게 바이든이에요, 바이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하고 미 국무부에 김대중이는 양심수다. 네? 직선제 개헌. 김대중은 양심수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친서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이든 대통령이야. 그 친서가 나왔잖아요. 친서가. 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대중의 적자가 윤석열이가 아니고 문재인이라고 보는 거야, 문재인.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그 적자인 문재인을 꼭 만나야 돼.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는 김대중이다. 네? 2001년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을 할 때 청와대를 방문했어요. 그때 김대중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수프를 마시는데 넥타이를 수프에 빠뜨린 거야. 바이든이 뭐라고 했느냐. 카카, 그 넥타이 저 주십시오. 저랑 바꿔 매죠. 그 수프 묻은 그 더러운 넥타이를. 이거 바꿔맨 사람이 누구냐? 바이든 대통령. 그 넥타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성민이가 DJ 생일 때 선물한 넥타이도만 보니까. 그 넥타이가 바이든 가져가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다. 여기다 대고 한미동맹 중요하다. 이런 섣부른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이. 응? 완전히 윤석열 정권 물먹이는 거야. 조지 부시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한 75, 6살 때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을 찾아갔는데 디스맨, 이 사람. 네? 그게 미국이야, 그게. (1979년에) 카터가 민주당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에 방문했습니다. 그 청와대 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어요.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조목 주한미군 철수를 하면 안 된다고 반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 경우 한국으로서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시해를 당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게 뉴욕타임스의 오버 더 포 기자의 합리적 의심이에요. 예, 투 코리아라는 책에 나와요. 그때 이제 이른바 양심수 석방을 위해서 이 주한미 CIA 지부장하고, 그 이름이 브루스.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양심수 석방, 이른바 민주화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박정희 대통령을 버렸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김재규가 간이 부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다는 게 오버 더 포 기자의 주장에 그거 맞을 겁니다. 그때 카터가 박정희 대통령 만나고 다음날 누구 만났느냐? 김영삼 신민당 총재 만났어요. 김영삼 신민당 총재 만났어요. 완전히 그게 1979년인데 2022년 만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야. 네? 똑같이 이루어지네 이게. 야,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자, 이런 일이 왜 왔을까? 미국한테 너무나 몰랑몰랑하게 보여서 그렇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로 외교를 알겠냐 이거예요. 이런 바이든의 더블 플레이가 가능해지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나는 박진,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 후보자로 내정된 박진이, 그 다음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사실상 내정이 된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죠. 네? 이 양반들의 이른바 대미 외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보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이 양반들 두 사람이 다 훌륭한 자질과 경험을 갖춘 분들이에요. 내가 박진이 보장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에 이른바 통역하는 공보비서관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그때 젊은 나이죠. 그때부터 박진을 관찰해 보면 박진은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실력과 자질 그리고 경험이 풍부해요. 근데 전략가가 아닌 거예요. 박진 의원은 전략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야. 미국이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뭐라고 하든 간에 뭘 요구해서 미국하고 어떤 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한미 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미국을 위해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친미파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나도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김성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략이. 바꿔보라면 김성환과 박진의 첫 번째 작품이 한미 정상회담인데 그 다음날 문재인을 만나는 이 더블 플레이를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건 냉정히 말하면 실패한 거죠. 실패한 겁니다. 이인호 교수가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은 공화당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이든이 문재인을 왜 만나자고 할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바이든이 문재인을 만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덜컥하더라고. 만나라는 소리를 듣고. 야, 잘못하면은 종전선언 할 뻔했구나. 종전선언이 미국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갔었잖아요. 아, 이거였네. 그렇다면은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윤석열 정권하고는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종전선언 성사시켜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고 싶은 그 욕심에 안달하고 있는 문재인하고 바이든이 지금 모종의 쑥덕공론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나는 합니다. 두고 보세요. 바이든이 지금 외교적으로, 국제 외교적으로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결국은 북한 문제를 갖고 돌파구를 찾으려 할 거라. 지금 북한이 ICBM 쏘고 별짓을 다 해도 미국이 강경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윤석열 정권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황당한 일이. 내가 정말 윤칼세 TV를 이렇게 하는 것이 천만다행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믿는 도끼의 발목 찍힐 수가 있다. 네. 어차피 뭐 김성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 다음에 뭐 박진 외교부 장관 그대로 갈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임명이 될 걸로 보는데 정신 차려야 돼. 네. 그야말로 미국에 대한 근거 없는 친미주의적 감정을 갖고 있다가는 완전히 당할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니까.